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6일 저병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까지도 4월 16일 새벽인데 이 시각까지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표 상황은 출구조사 등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실제 개표 결과를 보시고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민주당 지역구에서만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이 163곳, 그 다음에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이죠, 17석 정도가 예상이 돼서 18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래통합당의 경우엔 지역구에서 84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1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03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정의당이 5석 정도, 국민의당이 3석 정도, 열린민주당이 3석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대표가 경기도 고양갑에서 가까스로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민주당 문명순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같은 곳에서 친조국 캠페인을 벌이는 그 여파로 표의 이동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석 내지 2석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대참패, 1987년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랬던 건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재난지원금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요, 초반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니 어떻게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줘?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이런 재정지원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지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면 또 포퓰리즘의 재정건전성의 이런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후에 미국과 일본에서, 일본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미국은 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도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오고 현실화되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푸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3월 중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 3월 초 중순부터 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한국만 실행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재정지원 카드를 쓰는 데에 아무런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잘 아시지만 이 재정지원 카드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 현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 것이죠. 당장 이제 추경을 해야 될 텐데, 추경으로 거두면 그 추경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건 결국 세금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세금으로 다 그 재원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그걸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미래 세대, 우리의 2030, 우리의 아들뻘 되는 그 세대가 돈을 벌어서 그거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명확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 재정지원 카드를 반대해온 겁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나 어떤 이론적으로, 경제학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할지라도 직접 이런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대한 효과,
이거는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지급, 1인당 50만 원 이 얘기를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반대했었죠. 그때 황교안 대표가 맞고 유승민 대표가 틀리다. 지금은 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현금 앞에 유권자들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하는 점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재난지원금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결국은 이것이 국민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문제, 이것을 정당화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조금 옆으로 좀 새는 것 같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별개로 이 문재인 정부의 현금 복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중장년층, 특히 노년층에서 노인복지 수당이나 여러 가지의 수당들, 그 다음에 일자리 만들기, 이런 거에 따르면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각종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쏟아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년층의 어떤 반우호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물타기 하는데 성공했다. 그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 1월 설 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와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도 결국은 또 코로나 문제인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강점도 있을 것이고 약점도 있을 것인데, 그 약점이 정당화됐다. 다 덮여버렸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정책의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 우리가 아시다시피 탈원전 문제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거 제대로 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실패들이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덮여서 아예 논쟁의 어떤 무대 위에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또 상당한, 왜 그러냐면 정권 3년차 말에 치러지는 선거는 결국 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론이 되려면 결국은 그 3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 강점, 약점을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활발한 논의, 이 자체가 실종됐다. 왜 그러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가장 지금 실종됐던 것은 바로 이 정부의 3년간 경제 실정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상황을 보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는 모두 다 부정적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탈원전 사태 이런 거로 해서 무슨 두산중공업 같은 데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겹치면서 이 원인이 사실은 이 정부의 초기부터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 후에 들어온 불과 몇 달 전부터, 2달 내지 석 달 전부터 들어온 코로나19 사태와 뒤섞여버리는 바람에 이 원인 불명이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나?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타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경제 실정에 대한 물타기. 이 문제 때문에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태가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 부분이 많은 유권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3년간 쌓여온 여러 가지의 경제 실정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거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쳐서 더욱 가속화되고,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총선 이후에 앞으로도 이 가속화 시점은 훨씬 더 빨라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로 돌리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일정한 정도로 유권자한테 지금까지 먹혀들었고 일부, 그 다음에 앞으로도 먹혀들 가능성이 꽤 있다.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 이런 착시 현상을 정치적으로 잘 포장하는 기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도 더욱더 미래통합당의 아픈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로 제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공천파동인데, 사실은 4년 전의 악몽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의 악몽,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역구 공천파동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공천파동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둘 다 있었고,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자가 바뀌는 사태도 벌어졌고,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4년 전에 공천파동을 경험했던 많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또 한 번, 아니 이런 일을 또 한단 말이야 하는 상당히 좌절감 속에서 이번 투표에 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의 추이를 봐도 사실은 2월달 또는 3월 초에 혁신통합위원회가 합류하고 3월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으로 힘을 모아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미래통합당은 상승세였습니다. 이 상승세가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푹 꺾이고, 그로부터 약간의 반등 기미가 있었지만 끝내 반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 하는 것이 제가 꼽은 세 번째 정도의 패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 부분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 리더십은 뭐 황교안 대표가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에 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쪽에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또는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유기적 관계로 이 공천파동을 막았어야 할 책무, 그것이 결국은 황교안 대표한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라고 하면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언론 환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미래통합당 그 소속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꼭 막말 시비에 휘말립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막말도 있고, 뭐 그 막말이라는 것은 차명진 후보의 뭐 세월호 관련 또는 뭐 이런저런 그런 막말들이 선거 막판에 튀어나와서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통상 뭐 한 3, 4% 정도의 수도권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따지면 3, 4%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적어도 한 5석 내지 10석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증폭된 이유는 바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 이런 것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은, 그러면 자 앞으로 이제 솔루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대선까지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은 2022년 3월 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 여러 가지의 이런 패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대선에서 고배를 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솔루션 첫 번째, 또다시 만약에 이런 식의 국난 어려운 사태 이런 것이 닥친다면 그때도 미래통합당은 다시 한번 지금처럼 아마 정말 승기를 잡기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난이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뭐 국난은 이런 뭐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찌 보면 대책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국정에 협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대처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미래통합당도 어느 정도의 현금 복지, 너무나 재정 건전성만 강조할 이유는 없다. 이거는 바로 포퓰리즘에 대항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편성 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갖자 뭐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내부 균열의 문제입니다. 저는 뭐 미래통합당이라고는 했지만 자 황교안 대표가 공천한,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김병준 후보, 그 다음에 김태호 후보, 홍준표 후보,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 뭐 오세훈 후보야 뭐 본인이 광진을을 자처해서 갔으니까 그렇고, 그러나 다른 세 사람의 경우에는 공천을 가지고 사실은 수도권이나 어느 주요한 당선권 내에 있는데
뭐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와 그 김태호 후보는 수도권 험지에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병준 후보의 경우에는 아예 사지라는 세종시로 공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견제 심리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다. 만약에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을 수도권이나 서울로 끌어올렸을 경우에 지금과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 이것은 결국 이런 내부 균열의 문제, 그 문제가 또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것도 또 끊임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거는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에 그 미래통합당이 파견을 추천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